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밝히는 시간, 선거와 나침반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5.5%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645만여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이었지만 차분하고 또 질서정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분위기와 달리 선거운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뜨겁고도 치열한 분위기에서 펼쳐졌었죠. 오늘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주목받은 선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거와 나침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선거와 표현의 자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분 한번 소개해드리죠. 먼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명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표현의 자유 문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개정 의견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치권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 얘기 잠시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참여를 직접 하셨나요, 박 교수님? 네, 저는 서울특별 시민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아, 네, 일찌감치. 네. 일찌감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훈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참여는 못하고 상당히 유심히 관심 갖고 지켜봤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정말 전체 유권자 수만 해도 이제 이 1,000만 명이 넘는 큰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그 투표율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었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선거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아주 큰 도시 두 도시가 재보궐선거의 대상이 됐어요. 울산이나 경남의 기초의회라든지 아마 상당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총선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총선 같은 경우는 방역에 많은 포인트를 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투개표 과정에서는 방역 때문에 좀 조용히 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총선하고 좀 비교해 보면 표현의 자유 부분은 상당히 좀 얘기가 더 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좀 그렇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박명호 교수님은 전반적인 선거 관리 어떻게 보셨어요? 작년 4.15 총선과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선거 상황이 계속됐는데 관리에 관한 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선관위가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전혀 생각 없이 좀 휘말려 들어간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게 타이밍이 또 절묘한 시점에 나오면서 흐름의 어떤 과정에서 마치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본의 아니게 전혀 의도치 않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주기가 대단히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거에 이긴 측이든 패배한 측이든 나름대로 똑같은 교훈을 안고 과제를 안고 내는 대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 사용을 제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공정성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해하시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현수막과 피켓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후보자의 현수막과 피켓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그렇죠. 다 보장되는 것이죠.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하고 후보자 아닌 자를 구분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나 피켓에 뭐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보장된다 하더라도 비방을 하거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한다.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거 말고는 상당한 자유를 보장하는데 반면에 후보자가 아닌 특히 시민단체가 제작하는 현수막,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엔 약간의 어떤 제한들이 많습니다. 특히 좀 오해 살 만한 거. 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긴 하는데 어떤 정당 명칭이 들어갈 듯한 오해가 된다든지 어떤 사람을 좀 지칭할 수 있는 후보자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게 법적 규정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힘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문구가 적용받는 규정이 이제 다르다는 말씀이 될 텐데 선관위의 모든 유권 해석은 사실 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부터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조항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90조하고 93조가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고 그 논란이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그 두 조항이 이제 결국은 그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이전부터 사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해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100명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편파성 시비가 날 수도 있고 공정하다고 했지만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90조, 93조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이 이게 상당히 그 국어 시험 문제처럼 그러니까 누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석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 동의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선관위가 법과 절차 또 판례에 따라서 나름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그 우리 선거법이 기본적으로 이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1년에 한 3차례 정도 계속 개정돼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관계법 3개 중에 이 선거법만큼 이 조항 수가 많고 한 300조 가까이 지금 되거든요. 계속 늘어나왔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을 정도일 거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 따라서 그 전부터도 이 규제 중심의 선거법에 대한 이 뭐랄까요 지적과 대안 논의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제는 그 국민들의 재량권에 국민들의 시민들의 건전한 판단에 이제 맡겨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하긴 이제 시민 의식도 정말 많이 성장한 그런 민주 국가로서 아마 그 이 법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정리해서 보면 관련법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에는 표현의 제한이 거의 없는데 그 반면에 시민단체가 제작한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에는 표현의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법조항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라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좀 이 말 자체가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이 선관위의 모든 판단 기준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그 기준 이게 참 어떻게 어려울 보세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이제 허용하는 것들을 해석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통일을 좀 하자. 그래서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내용, 요거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돼요. 그거 말고 이 보편적 가치 표현인데 이게 특정 정당을 암시하거나
특정 후보를 암시할 수 있으면 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만든 뭐 현수막 중에 저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데 일부가 인식이 되면 그건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니고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서 금지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지금 계속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근거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있긴 합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라고 이제 규정이 있는데 요 규정에 보면 투표 참여 권유할 때 특정 후보라든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추천하는 거, 그리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명칭 성명을 또 유추할 수 있는 것, 요거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요거랑 비슷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봤을 때 어떤 정당이 떠오르거나 또 봤을 때 문구로 봤을 때 어떤 후보자가 떠올랐을 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모두 다르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지금 중앙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권유 활동하는 건 된다고 하거든요. 요거만 지금 허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순수한 게 어디까지냐. 그게 문제죠.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꼭 어느 특정 정당만을 연상케 하느냐. 아니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번에 지킵시다인데 지킵시다가 이게 정권을 유지하는 건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다 문제가 좀 참 기획을 기거리고 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 규정의 부분, 이제 근거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행 그 선거법은 이제 아까 27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통합선거법이 네. 된 게 이제 27년, 네. 94년에 이제 통합선거법이 된 거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따로 다 각각으로 돼 있던 법들이 그 통합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합해진 것이고요. 그 선거법은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개정과 개정을 거듭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문제보다도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그 한 단계 더 늦게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그 반영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 입법권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선관위의 그 입장이나 또는 선관위의 요구사항이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입법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 관계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여야를 그 불문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선거법이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 온라인의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이제 좀 자유화되고 있다고 할까요? 좀 더 이제 그 규제가 이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과거에보다는 사실 선거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규정 자체는 과거의 것이 이제 그대로 활용되면서 이런 그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부족한 게 역시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 법이 27년 전이면 90년대니까 여전히 이제 금권 선거나 부정 선거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문화 그동안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규제가 그동안 많이 늘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 동안에 어떤 것이 이제 그런 규제를 많이 만들어냈던 일단 선거법 건가요? 같은 경우 다른 법률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선거법 왜 이렇게 많이 바뀌냐면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정말 1년에 3-4번씩 바뀌는 그런 법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바뀌었고 94년도 이후로 상당한 많은 개정을 지금 겪고 있는 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법은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뭐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 가능한데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개정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거티브, 안 되는 게 정말 적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포지티브 방식하고 혼용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선거 운동을 잘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특히 지금 보면
이 선거 운동 방법을 포괄적으로 좀 제한하는 게 있는데 이 시설물 같은 거는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안 되도록 된 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를 너무 넓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피켓인데 이게 이제 선거법 제 68조에 보면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입거나 지니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켓을 든 사람이 만약에 화장실을 갈 때 이걸 잠깐 내려놓았을 때 그냥 내려놓으면 보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네. 화장실에 갖고 들어가거나 갖고 다야 됩니다. 지니고 있어야 되죠.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엎어놔서 네. 이게 지금 안 보이게. 뭔지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 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그게 사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면 그 스티커로 뭐 다 합니다. 집 앞이든 네. 자동차든 그죠? 저는 사실 기념품으로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다 그거 쉽지 않게 돼 있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의 다 허용되고 정말 일정 부분만 예외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좀 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네. 게 이거 말고는 다 된다. 네, 그렇게 해야죠. 원래.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거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못하는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법으로까지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법은 이제 뭐 국회의 몫이니까 이제 그동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시대적 변화에 당면해서 또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금 이번에 그 필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게 된 계기가 이번에 아니겠습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해프닝이 없었다면 계속 문제는 돼 왔지만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안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거 뭔가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봐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특히 지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국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 중에 하나이고 선거 때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장려되지 못한다면은 그 선거운동이라는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되었든 글쎄 이게 이제 또 입법으로 결국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필요가 됐을 때 이게 이제 그 결과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더구나 지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정리가 안 되면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고 내년에 또 선거가 2개나 있지 않겠습니까? 3월 9일,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그 여야를 넘나드는 기득권 수호의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선거 제도나 선거법 같은 게임의 룰이 바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것도 아주 강력한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치권은 그렇게 스스로 쉽게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이런 필요성이 되지만 신속하게 어떤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시차가 발생하고 또 다른 어떤 불편이 초래되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 유권 해석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후보들의 입장도 상당히 난감할 거고 이런 예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해가면서 네.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관위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법, 특히 공직선거법이죠. 그것에 기반해서 집행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선관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행동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선관위가 좀 규제보다는 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좀 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치적 표현 자유, 또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좀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전체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21일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3가지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에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법 제68조와 관련해서는 유권자가 스스로 제작, 구입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또 투표 참여 권유 표현과 관련된 선거법 제58조와 관련해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 성명, 사진을 명시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을 낸 것인데 이런 개정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박 교수님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이 정도는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그 선거운동원이 입는 옷도 등록된 자들만 입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선거법 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제한적인 거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일보했습니다. 명함의 크기도 규정을 했었고요. 어깨띠의 길이와 크기도 다 규정을 해놨는데 네. 굳이 안 해도 될 일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진일보했지만 이번에 그 세 개 내용 중심, 특히 이제 정책 의사 표현의 자유 확대, 그 선거운동의 방법을 확대한 것 등이 이제 그 좀 이 정도면은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용인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은 사실은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는 좀 개인적으로는요 교수님 의견대로 좀 입법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의견을 받아들인 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말이죠. 이 시점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그 현수막 문구가 허용되는 다 허용됩니다. 만약 이 법 네. 규정만 바꾸면 이제 법 바뀌면 딱 누구라고 특정하고 뭐 1번 안 돼, 2번 안 돼, 누구 안 돼 이거 말고는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좋다,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네. 게 네. 기본적으로 누굴 지지한다, 누굴 반대한다라는 게 출발점인 것이고 또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통합을 지향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착오적인 법 규정들은 개정이 되는 게 마땅하죠.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아직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차를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법을 제출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부는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 일정 수 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소관위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 상임소관이나 정개특위 같은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이 법률, 이 제정안은 아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될 겁니다. 이것을 채택을 하면 소관 상임위를 거쳐야 되고 또 심사를 하고 한 다음에 본회의에 가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진 않는데 그러네요. 또 한 가지 저 좋은 점은 다른 법은 좀 늦지만 선거법은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법이에요. 이거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다음에 선거할 사람들 룰 관련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사실은 자유보다는 공정성을 좀 중시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적용이 되어 온 것이 이제 그동안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건 또 역시 상위법의 영향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헌법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헌법에 이 선거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헌법 116조 1항에 있는데 선거운동 규정인데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 헌법에는 좀 보면 자유보다는 뭔가 규제, 공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것처럼 규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만약 헌법 개정이 된다면 조금 손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규정은 법률하고 어떤 선거 그 공정성, 균등성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졌다면
기본적으로 선거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굳이 헌법이 없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와 선거를 얘기하는 그런 그 여러 이슈들도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도 있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걸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정치 체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고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표현의 자유로서의 기능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따라서 이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인데 동시에 또 헌법재판소가 그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나 정당의 낙선이나 반대를 위한 광고를 불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또 합헌이라는 그 판결을 내린 적도 있어요. 이것도 네.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헌법에 따라서 이걸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상충될 수 있는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개헌까지 그 연결이 돼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선거법만 간으로 갖고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개헌은 더 어려운 과정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압박이나 압력이 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알아서 할 텐데 이 관심을 놓는 순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찾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역시 이제 유권자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 이 행동과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더 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표현의 자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좋을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허용을 표현의 자유는 다 허용하되 정말 독소 문제되는 거를 안 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했다시피 금지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띠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시설물 하나하나 다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 뭐 외국 예를 보면 대부분 허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얘기한 거 포함해서 뭐 우리 90조나 93조 몇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표현 자유 관련해서는 많이 좀 허용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거 운동의 공정성보다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또 시민들의 그 판단과 선택에 충분히 맡길 수 있다. 이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시간이 됐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박 교수님 학계에서는 이번에 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입장을 얘기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것을 좀 추진하고자 하시는지요? 뭐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뭐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오래 전부터 이 90조, 93조는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이고요. 그게 이제 아주 조금씩 기대보다 예상보다는 좀 작은 결실을 맺어 오는까지 이르긴 왔지만은 아마 이번에 그 해프닝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지려면 국민들의 특히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의 지속적인 관찰과 어떤 그 감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박 변호사님 보탤 말씀이 있으시면 사실은 금권 선거가 가장 나쁜 거고 돈 부분만 또 그것도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과연 공직선거법 좀 틀을 아예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자유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21세기에 이 휴대전화 모든 게 우리가 갖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못하도록 지금 옛날 법으로 해놨거든요. 한번 좀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긴 싶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선거법이라는 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불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를테면은 이해관계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일단 다음 선거부터 적용한다. 그렇죠. 언제까지 완료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지금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특히 이건 어쨌든 간에 세력 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회에서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세력 관계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미래도 보면서 지금의 문제도 좀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런 규제는 빨리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두드러졌던 그 선거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또 잊혀질 수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선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 선거관리기구의 막중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져서 우리나라 선거법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나침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